지난 강의에서는 과학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과학적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밟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질문을 해결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취했나? 라는 질문은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지만 그것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지로 바꾼다면 훨씬 더 해결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프램 알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치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답을 보여줍니다. 몇 잔을 마셨는지 그리고 마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2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났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고 운전을 해도 되는 정도인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학에서는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과학사에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고는 하지만 그 일화는 사실은 약간 조작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뉴턴이 그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량의 곱의 m1, m2 즉 두 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질량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중력을 찾아내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이 검증을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를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앞에 강의에서 갈릴레이가 낙하 법칙을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물체가 굴러내려가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갈릴레이는 소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빗면에다가 물체가 내려가면서 종을 울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사람의 귀는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리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빗면에서 낙하 거리가 낙하 1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논리적으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앞에서 소개한 로슬링이라는 사람의 팩트풀리스라는 책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보여주는 물방울 도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안한 도표는 가로축에 소득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에 기대 수명을 나타내고 있고 각 나라의 인구를 동그라미의 크기로 나타내고 있고 그 동그라미의 색깔은 각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도표 하나를 가지고 세계 전체의 소득에 따른 기대 수명의 변화 그리고 각 지역 그 대륙의 색깔 그리고 각 나라의 인구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표를 새로 고안을 해낸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 낙하 법칙을 찾은 갈릴레이는 수학이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과학에서는 수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수학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법칙도 찾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과학에서는 통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방송 같은 데서는 이 통계를 가지고 좀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를 하시면 사실은 똑같은 데이터로 그린 그림인데 하나는 굉장히 변화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에서는 이 통계를 이렇게 과장되거나 왜곡하지 않고 굉장히 정직한 통계를 사용을 합니다. 과학에서 규칙성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만델브로 집합이라는 아주 간단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의 일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 그림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작은 부분을 확대를 하면 다시 또 이 그림이 되고 이 그림의 아주 일부분을 또 확대를 하면 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더라도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미세한 구조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가
사실은 이 식처럼 아주 간단한 식 하나로 그 규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 원인과 효과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암에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유와 암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저 우유를 많이 마신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상관관계에 불과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에서는 원인과 효과를 찾아내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규모와 비례, 즉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비례 관계가 있는지를 찾는 것도 과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처럼 포유류뿐만 아니라 냉혈동물 또는 단세포 생물까지 몸의 무게에 따라서 대사율을 로그 그래프로 그리면 더 많은 비례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규칙성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말도 과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시스템이라는 말은 내가 관심을 가진 대상만 나머지 세상에서부터 독립시켜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를 볼 경우에 우리 인체는 혈액계도 있고 소화계도 있고 여러 근육계도 있고 골격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라는 것들이 과학에서는 내가 관심을 가진 대상만 독립시켜서 분석할 때 사용이 됩니다. 과학은 에너지의 형태를 찾으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에너지라는 개념을 찾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가 별로 없었지만 이처럼 다양한 에너지를 찾으면서 과학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찾았고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서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에서는 안정성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평형점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목한 공간에 있는 물체는 평형점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금방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물체는 잘 올려놓으면 평형점에 머물러 있겠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평형점에서 벗어나는 불안정한 평형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어떤 형태의 사고를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찾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학적 사고방식은 인류의 문명을 바꿔왔는데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인류를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날에 돌도끼를 들고 사냥을 하던 시절은 자연은 인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고 느닷없이 홍수가 나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과학과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류는 보잘것없는 존재에서부터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만든 안전한 세상은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로슬링은 과학적 근거로부터 인류가 약 110억 명 정도의 인구로 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영화에서는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면 인류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또 인터넷은 우리를 마술과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 앉아서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훤히 들여다보고 또 어마어마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순식간에 찾을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AI와 사물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면 우리는 마치 동화와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기후변화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만든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간다면 티핑 포인트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하나의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 완전히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기후 재난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하라리는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 과연 극복했는지 염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과거의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으로 몰아넣었고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역사에서 큰 전쟁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냈지만 독감 하나로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이미 250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승을 부릴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기후변화나 전염병이나 인류를 굉장히 위협을 하는 커다란 사건들입니다.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또는 이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과학이고 이 때문에도 우리는 과학적 소양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과학이 무엇이고 과학적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학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과학적 소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팩트풀리스라는 책에서는 우리 문명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수함수적 증가라는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지수함수적 증가는 절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약 50년 전의 온도의 분포였습니다. 그 오른쪽 끝에 보면 빨간색으로 매우 더운 날이 있는데요. 그 빈도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보다 0.5도 정도 상승을 한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온도는 0.5도 상승했지만 매우 더운 날의 빈도는 14%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매우 더운 날을 느끼는 빈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는 빈도가 점점 짧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상의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커즈와일은 미래의 기술이 마치 마법과 같은 세상을 열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 반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커즈와일과 반대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예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샘 해리스는 우리가 개미를 미워서 밟아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미를 보호하지도 않듯이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개미 취급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근대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별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가 과학기술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생존을 할 수 있을지 또는 강한 인공지능처럼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지는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인류는 기아 역병 전쟁을 극복하고 불멸 행복 신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인류가 생존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지상에만 묶여 있다면 언젠가는 멸종을 할 것이므로 범우주 문명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우주여행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 로켓의 여행 경비를 10분의 1 이하로 줄이는 1단 추진체 회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저런 걱정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과학적 소양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소양을 짧게 정의를 하면 현대 과학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과학적 지식을 활용을 해서 공적 논쟁에도 참여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 것을 과학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초반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혹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모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의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